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5일입니다. 풀스크린 펜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론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EPB 리서치에서 나왔던 건축 중하고 건축 허가, 이거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봤을 때 침체가 오는데, 침체가 오기 전에 건축 허가가 건축 중인 숫자보다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에 피크를 찍는다. 그죠? 허가증을 어플라이한 게 피크 찍고 5, 6개월 있다가 건축 중인 숫자가 피크를 찍는다 했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12개월 이상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PB 리서치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랬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 건축 허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위에 있는 건축 중인 애들이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근데 놀랍게도 5월달 숫자를 보니까 1.49 밀리언이 나왔어요. 예상이 1.42였거든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좀 더 높은,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좀 더 높은 숫자가 나왔는데 이걸 봤을 때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금리가 0%대를 12년, 13년을 유지하다가 중간에 잠깐 2년 빼고 5.25%에 지금 1년 만에 도달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집을 더 짓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객기 아니면은 무식,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뷰가 또 팽배해지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다시 소비 심리, 투자 심리, 건축 심리 같은 거를 지금 좋게 해주고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드 풋 때문에. 그렇죠? 연준은 지금 단숨에 금리를 올렸지만 정상금리를 시켰지만 1980년대 이후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올렸다고 하죠. 올려놓고 나서 6월 달에 스킵해가면서 부러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가 부러져야 되는데 오히려 안도감 실어주고 하면서 주식시장 오르고 투자, 소비심리 호전 효과 나니까 이거를 힘입어 빌딩 퍼밋까지 지금 올라버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거 참 우픈 상황 연속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뭐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두고 봐야겠죠. 6월 달 것도 보고 7월 달 것도 보는데 이만큼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할 수 있는 거는 배울 수 있는 건 이만큼 지금 침체가 올 거라는 뷰가 줄어들고 침체 없다. 자신감이 생겼다. 라는 뷰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게 대세가 되고 있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EPB 리서치에서 나온 이 건축 상황에 대해서 미국 건축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숫자가 바로 이렇게 깜짝 놀라게 나왔네요. 예, 다시 살짝 올라가는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서는 지금 침체가 안 온다라는 뷰를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만큼 사람들이 또 다시 자신감이 붙고 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좀 붙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2007년, 8년에도 비슷했어요, 분위기는. 침체 온다, 안 온다, 버틴다, 못 버틴다. 제가 매주 하던 일이 그거였기 때문에 이때 상황을 정말 정확히 기억하고 제가 돈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했던 일이 동남아시아가 됐건 중국, 홍콩이 됐건 한국이 됐건 클라이언트들 만나면서 계속 마켓 업데이트 드리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렸는데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물론 저는 증권맨이었으니까 제 일을 하기 위해서 돈 벌고 보너스 받기 위해서 저는 세일즈를 해야 되니까 늘 얘기는 항상 끝은 그래요. 지금 채권 발행하십시오. 6개월, 12개월 지나면 불확실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금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크로스 커런시 스왑 마켓, CCS 마켓, IRS 마켓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지금 하십시오. 늘 그건 클라이언트한테 던지는 뻥카예요. 헛소리고 아니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계속 새로 신규 발행을 하시고 또 지금 있는 부채를 재정리를 하고 하면서 저희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항상 그 말끝은 그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이 텀쉿 한번 보시죠. 지금 발행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셔서 3, 4개월 후에 발행하시죠. 뭐 이런 레파토리로 항상 가는데 중요한 거는 매주 만나서 제가 하던 일이 그거기 때문에 2007, 2008년에도 그때도 똑같았어요. 지금처럼. 뭐 베어스턴 무너지면은 세상 끝날 것처럼 난리 나다가 다시 JP모건이 인수해서 분위기 괜찮아지면은 또 20%씩 오르고 이런 거에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하여튼 지금 다시 건축 빌딩 퍼밋이 올라갔다는 게 꽤 그래도 의미가 있는 변화예요. 뭐에 의미가 있냐? 투자하는 사람들 심리에. 자,
자, 그때도 이제 2007년, 2008년에도 침체 5년 만에 계속해서 이제 우왕좌왕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침체 오니까 걱정 마시고 기다리세요. 걱정이라기보다는 뭐 의심 마시고 기다리세요. 말씀드렸듯이 상반된 정책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이 계속 외쳤다 그랬잖아요. 제발 내 말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라. 니들끼리 알아서 생각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저 이번 주에도 국회에 나가서 테스트모니 하면서 또 반복했죠. 저 사람도 지금 아는 게 5.25%가 충분히 충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6월 달에 스킵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의원들이. 이제서야 겨우 2023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는 거를 겨우 패드워치에 이제 반영이 됐어요. 그 전까진 말 안 들었잖아요. 2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켓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씩 4번 인하할 거라고 베팅 걸고 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뭐 아니면 돌 거라고. 저거 안 낮추고 못 낮추든가 아니면은 시스테매틱 리스크 오고 리먼 100배 오면 차라리 저건 0, 1, 2%로 확 낮춥니다. 이게 지금 패드워치를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오늘날 이거 지금 가져온 거예요. 오늘 가져온 스크린샷인데 연말 확률을 어떻게 보고 있냐? 5.5%에서 그냥 갈 거다. 그러니까 5.75까지 합치면 지금 60%거든요. 60% 확률이 드디어 금리 인하 없을 거라는 데 베팅을 걸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 달 전만 봐도 이게 지금 한 달 전 건데 한 달 전만 봐도 이게 지금 낮추는 걸로 2번 낮추는 거 생각하고 있었고 이거를 2달 전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럼 여기 4.25까지 와 있었단 말이에요. 뷰가. 이제 겨우 파월 아저씨가 마켓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네. 올해는 금리 없을 거라는 거. 겨우 2달 걸렸어요. 어쨌든 근원 물가가 5%에 고착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기저효과 없어지는 7월달 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지금 CPI는 5%에 고착되는 분위기, 매달 0.4%씩 오르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저씨가 지금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식시장 가격이 5.25%, 5.5%라는 기준금리를 현실적으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뎌진 거죠. 나스닥 기준으로 저게 16,500 고점 찍고 나서 11,0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5,400 찍고 15,100, 200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기준금리인데 15,000을 넘어서 저러고 있다는 거는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자신감이 차 있는 거죠, 마켓이. 그러기 때문에 파월 아저씨는 더 강경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SVB 같은 미니 크래시가 계속 올 겁니다. 뻥뻥 올 거예요, 미니 크래시가. 작은 크래시가. 그럴 때마다 페드가, FDIC가, 트레저리가 나서서 도와줄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 미니 크래시가 번지면서 시스테매틱 리스크로 오면서 말씀드리는 그 리먼 100배가 올 거고 그때마다 이제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이 도와주겠죠. 미니 크래시가 올 때마다 영국에 오면은 영란은행이 도와주는 거고 한국에 오면은 한국은행이 나설 거고 그러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레파토리는 힘이 떨어지는 국가 순서부터 위기를 맞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US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국가일 확률은 낮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이 아닌 브라질이나 호주나 다른 애들이 먼저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난 영상에서 남유럽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습니다. 제가 유로화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맥락이에요. 지금 남유럽에 있는 그 픽스 같은 애들이 기준금리가 0%인 거를 10년 이상 겪다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던 걸 겪다가 이제서야 제대로 정상금리의 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애들이 먼저 무너지면서 유로화가 흔들릴 수도 있고 영국도 불안불안하죠. 맨날 삽질하고 지금 계속 단기금리 올라가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 나올 확률은 조금 적을 것 같은 게 일본은 진짜 제가 보기엔 뭐 아니면 도운 게 일본은 지금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일드 커브 컨트롤을 통해서 모든 게 지금 이제 50베이시스 포인트 됐지만 0.5%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스트럭처럴 문제가 있는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짓눌러 놓고 계속해서 터져야 될 게 터지지 않고 꾹꾹꾹 눌러놨기 때문에 결국 어디서 터질까 되게 참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될지. 그러니까 우리 꼭 환자로 따지면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네, 배가 아프네, 다리가 아프네 그 증상을 보고 나서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맨날 모르핀을 맞는 거죠. 그냥 맨날 진통제를 맞다 보니까 이게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픈지 배가 아픈지 다리가 아픈지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죽고 나니까
배를 갈라보니까 여기가 문제였네. 이렇게는 들어갈 수 있어도 죽기 전까지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머리가 문제였는지 배가 문제였는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약간 일본을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뻥뻥 터지면서 물이 흘러 넘치고 막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고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본은 아예 그걸 못하게 싹 꽁꽁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터지면 안 터지든가 그냥 계속 가든가 일본 특성상 그냥 계속 가든가 앞으로 10년을 더 가든가 아니고 만약에 한번 터지면 그냥 게임 오버 되든가 뭐 그런 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본은. 자 어쨌든 자 이번은 우선 그 침체가 안 오고 있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M2에 대해서 보여드린 거고 통화량을 많이 줄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택도 없다. 요번에 제가 가져온 거는 많이 보셨겠지만 연준 밸런스시트를 한 번 더 보시자고요. 연준 밸런스시트를 지난 10년 넘게 요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 이거 아시죠? 지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요걸 제가 확대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9 트릴리언 거의 고점 한번 찍었고 쭉 잘 큐티를 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다가 SVB가 이 시점에서 생기니까 우리가 BTFP 돌려서 도와줄게. 디스카운트 윈도우 열어줄게. 이걸 하면서 600 빌리언을 열심히 줄인 거를 바로 400 빌리언을 반납을 해서 여기까지 오죠. 그리고 나서 2달 넘게 또 다시 열심히 줄여서 SVB 사태 났을 때 비슷하게 언저리에 와 있어요, 지금. 겨우 줄인 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풀려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엄청나게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저는 그리고 이제 이 시점 왔으니까 이 시점이든 여기든 내려가면서 미니 크래시가 계속 올 겁니다. SB가 First Republic이 뭐 국채 가격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듀레이션 리스크 때문에 무너졌지만 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애들이 새롭게 미니 크래시가 올 것 같아요. 중앙은행 쪽에서 봤을 때는 유동성 공급을 더 줄이고 돈이 마르면서 이제 심리가 꺾이면서 이제 거품이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고 허리띠를 졸라 맨지 그렇죠? 이 양적 완화를 하기 QT를 시작한 것도 1년 조금 넘었고 기준금리를 0%에서 올리기 시작한 다음에 5.25 온 것도 1년 좀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풀린 돈을 감안하면은 한참 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물론 급격하게 상승한 기준금리를 상승한 그 여파도 무시 못하죠. 급격히 상승했으니까는 듀레이션 리스크 때문에 실리콘밸리나 퍼스트 리퍼블릭이 망한 거고 그걸 만약에 0에서 5.25%를 5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올리잖아요. 그럼 안 망해요, 걔들. 평가 손실이 그렇게 나지 않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침체가 이제 좀 지연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자, 요 차트 한번 보여드렸고, 자, 실전을 빠르게 가는데, 제가 원래 자료 공유 질문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는 COT 차트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고, 제가 하는 이거 지금 파워포인트나 PDF로 좀 올려놓을 수 없냐 하시는데, 우선 이 차트는 제가 따로 그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서 구독해서 받는 그 COT 데이터가 있거든요. CFTS에서 받는 게 있는데 그거는 웹사이트 가시면 다 찾으실 수 있어요. 돈 좀 주면은 그냥 매달 구독료 내면은 보실 수 있는데 이 차트 제가 가져오는 거는 정리하는 회사가 제가 정확히 어느 회사에서 정리하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홍콩에 알고 있는 그 동생이 프라이빗 에퀴티를 다니는 애가 있는데 걔들이 인터널 메모 비슷하게 쓰는 그 리서치 데이터에서 제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걸 받으면 안 되는데 제 친한 동생이어서 몇 개 자료를 받아요.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자료 공유하면서 거기서 받아오는 그 자료 테이블이 이 그래프거든요. 그래프가 거기서 뭐 주는 게 뭐 한 4, 50개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에퀴티 마켓을 가져오는 거고 그 프라이빗 에퀴티 리서치 팀도 제 동생 말에 의하면 어디서 사오는 것 같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도 뭐 그냥 받아보는 입장이니까 신경은 별로 안 쓰는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어디서 갖고 왔다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올리는 슬라이드를 공유를 안 드리고 있는 거는 다른 기관에서도 제가 자료를 받는 게 있어요. 크레딧 스위스 리서치 팀에서도 받고 클라이언트 리스트로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뭐 누가 저한테 시비를 걸겠어요. 제가 이렇게 작은 손이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냥 유튜버인데 근데 뭐랄까 이거를 제가 제 자료라고
해가지고 어디다가 PDF로 뿌리거나 이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좀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 같고, 물론 제가 올려드린 스크린 자체를 유튜브에서 스크린 캡처를 하신 다음에 갖다 쓰시는 건 제가 막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자, 여기 제 자료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공유하기는 좀 껄쩍지근한 거 있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안 올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COT 테이블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S&P하고 제가 나스닥만 원래 두 개를 보는데 다우하고 러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한동안은 제가 이 네 개를 같이 올려드릴게요. 예, 그건 좀 보실 수 있어요. 매주 제가 올려드리면 보시면 되니까. 자, S&P가 재밌는 걸 보여주는 게 제가 요때쯤부터 아마 COT를 보여드렸나? 지난 3, 4주 정도, 3, 4주 정도 됐죠. 그때부터 지금 강력하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얘가 4,450까지 찍더니 지금 4,380인가 그런데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중장기 투자자들이 봤을 때 S&P 500이 변곡점을 다다르고 있다는 그런 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오를 때까지 오른 것 같다. 롱 줄이자. 롱을 줄인다는 거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룸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리죠. 이 효과가 지금 다우존스랑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다우존스도 지금 꽤 많이 롱 포지션 잡고 있다가 3월, 4월 내내 5월달, 5월 지나고 6월 들어가면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들의 롱 포지션이. 그 약간 COT만 봤을 때는, 이것만 봤을 때는 사람들이 방관하고 싶어하는, 약간 발 빼고 그냥 이렇게 포지션을 안 잡고, 예, 방관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약간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 방관하고 싶다는 그 뷰는 연출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 초록색 선이 있죠. 이 초록색 선이 이제 오픈 인트레스트라는 건데, 오픈 인트레스트는 뭐냐면은 제가 그 선물을 만약에 만에 사겠다고, 나 롱 할게요. 뭐 천이었다 그래봐요, 지수가. 그럼 천에 제가 롱 하겠습니다라고 주문을 걸어 놓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반대해서 받아줘야 제가 주문이 체결이 되잖아요. 주문을 받아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주문을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 반대해서 그래 알았어, 네가 사면, 솔풍경이 산다는 거는 저 사람은 판다는 거거든요, 저한테. 그 파는 세력이 있지 않으면은 열려 있어요. 그냥 오픈되어 있어요. 체결이 안 됐으니까. 그게 오픈 인트레스트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오픈 인트레스트가 많이 오르고, 이 초록색 선, 얇은 선이거든요. 많이 올랐다가 오픈 인트레스트가 지금 떨어졌죠. 여기도 보시면은 다우존스도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오픈 인트레스트가 떨어졌다는 거는 내가 사고 싶어 하는 그 걸어놓은 계약이, 주문이 체결이 많이 됐기 때문에 붕 떠 있는 체결이 많이 없다는 소리고, 파티시페이션이, 참여도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소리예요. 즉 그만큼 사람들이 약간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오픈 인트레스트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사고 싶어 하는 혹은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니까 뷰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예, 사려고 하는 그 매매 세력이 강하든가 팔려고 하는 그 매도 세력이 강하면 오픈 인트레스트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요게 지금 그 오픈 인트레스트 보여주고 있는 건데, 둘 다 보시면 꺾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그냥 이 S&P하고 다우만 봤을 때 약간 고점에, 최고점에 달하는 분위기 아니냐. 롱 빼자. 그리고 또 오픈 인트레스트가 줄어들었다는 건 약간 방관하고 사이드라인에 그냥 서 있어 보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지켜보자. 약간 그런 분위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오픈 인트레스트는 하여튼 그거는 제 해석이고, 이 해석하는 게 COT 이 그래프가 보면은 되게 유용해 보이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한 게, 해석하는 놈 마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도 COT 이 데이터를 계속 또 공부를 하실 거면 COT 데이터를 보시다 보면 해석하는 방법이 저랑 다르실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약간 그렇게 되는 게 COT이기 때문에 예, 조심하세요. 쓰시는 건 좋은데. 자, 나스닥이 재밌죠.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랬잖아요. 요거 개미 형님들 숏 확 치고 나서 이게 지금 13일자 자료죠. 이게 긴 거. 그리고 나서 14일 날 CPI 나오고 15일 날 동결하면서 15,200, 15,400까지 갔죠. 그래서 제가 개명 형님들 항복할 것 같다 그랬잖아요. 캐피출레이션 나올 것 같다고. 반으로 줄었잖아요. 이게 지금 6월 20일 자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이 중장기 투자자 이놈들, 기관 투자자들은 딱 15일 날 CPI, 14일 날 CPI 좋게 나오고 많이 인플레가 둔화됐다.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하니까
이 개미 투자자 형님들은 절반을 줄여버리고 중장기 투자자들은 그때 쇼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요것만 보시면은 제가 왜 개미 투자자들이 최악의 투자자라 그런지 아시겠죠? 저를 포함해서. 이게 심리전에 이렇게 약해요, 개미 투자자들이. 그 전까지 묶고 더블로 가고선 버티고 있다가 CPI가 둔화 확 됐네. 4.0%, 4.0인가 4.1인가 확 4점대 그 하단으로 나오면서 또 FOMC에서도 금리 안 하고 인상 안 하고 스킵하니까 바로 그냥 반으로 줄여버리잖아요. 6월 20일 데이터가 지금 여기 반으로 줄어드는 거 나온 거고, 이제 6월 27일 날 어떻게 되나 봐야죠. 개미 형님들이 완전히 거의 다 사라질지, 아니면은 지금 15,100까지 살짝 떨어졌으니까 또 다시 늘릴지 봐야 되는데, 중장기가 그냥 이 15,400 찍는 순간 중장기는 들어와 버리고, 기관 투자자는, 개미 형님들은 도망가고, 진짜 숏 해야 될 때 숏 못하고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이 안타까움이 이게. 이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돈을 잃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상황을 보시자고요. 요 다음 주에 또 6월 27일 날 어떤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중장기가 빨간색이 포지션을 늘릴지, 노란색이 포지션을 늘릴지 아니면 줄일지. 자, 그리고 러셀 2000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러셀 2000은 그렇다 할 그 트렌드는 정확히 뭐 보여주는 건 없어요, 사실. 그냥 약간 큰 대세 지장 없이 이렇게 가는데, 저는 러셀 2000을 어떻게 보냐면, 이 러셀, 자, 다우존스나 S&P가 이렇게 올라갈 때 롱 포지션을 중장기가 올리면, 오르는 분위기네 하면서 이렇게 오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롱 포지션을 낮추니까 깎아먹을 때는 더 이상 오를 여력이 없나 보다 하고서는 변곡점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다우존스나 S&P를 봤을 때. 러셀 2000이 만약에 오르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여력이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러셀 2000 비하 발언이긴 한데, 이제 돈이 가다 갈 데가 없으니까 러셀 2000까지 들어오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러셀 2000이 오르면. 이제 S&P랑 다우랑 어디 돌다가, 그러니까 얘는 위험 자산 중에 위험 자산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중장기가 올리면, 와, 좀 있으면 변곡점이 올 수 있겠다. 좀 있으면 끝장 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을 순간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러셀 2000이 올라가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각 지수마다 중장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좀 다르게 해석이 돼요. COT 데이터를 보면은. 그리고 물론 지금 요 나스닥도 오픈 인트레스트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러셀 2000도 이 오픈 인트레스트 떨어지고, 오픈 인트레스트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사람들이 걸어놓은 계약이 다 체결이 되고 약간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 포지션을 잡고, 아니면 발 뺀 사람들은 발 빼고, 약간 붕 떠 있고 한쪽으로 몰리는 추세보다는 이렇게 레인지 바운드로 가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분위기.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픈 인트레스트를. 자, 어쨌든 요거 이제 COT인데, COT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매주 요 4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선물 시장 현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 쉬어가는 나스닥. 요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나스닥이 지금 한 주, 이거 풀스크린 놔야 된다. 잠시만요. 한 주 쉬어가는 분위기긴 한데, 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숏 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하락장 들어가면 진짜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말 이 실전에 대해서 제 말씀은 제발 참고만 해주세요. 제 말씀 듣고 뭐 하셨다가 잘못돼서 화내지 마시고, 숏 기회를 놓칠까 불안하지만 저 솔플겨 생각에는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필요한 게 마켓 디스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MD가 나오지 않으면 전 진짜 들어가기 싫어요. 요즘 보면은 나스닥 시장이라든지 뭐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상승 요인이 더 많죠. 요즘에 거의 고점 온 것 같긴 한데, 이게 다음 주에 나오는 PC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타이밍을 알려줄지는 모르겠어요. 얘가 MD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제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보통 봤을 때 제가 이제 박스권에서 맴도는 상황이 있잖아요, 주식이. 이래 가지도 못하고 저래 가지도 못하는, 약간 뭐 14,500에서 15,500 사이를 계속 맴돌 때는 이 마켓 디스코드가 좀 덜 중요하지만, 변곡점에 와 있는 시점, 톱을 찍는다든지 버텀을 찾았을 때, 그럴 때는 사실 더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강하게 올랐잖아요, 이게. 약간 사람들이 머리 극적이고 이게 왜 오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올랐을 때는 이때 변곡점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찾을 때는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MD가. 그래서 그런 댓글도 봤는데 좀 있으면 저 이제 숏 들어갈랍니다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약간 충분히 올랐으니까 숏 들어간다 이제 이러시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죄송해요. 만약에 다음 주에부터 대폭락하면은 진짜 죄송한데 물론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럴 때 숏을 아직 안 들어가고 계속 MD를 기다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주택 경기가 지금 살아난다는 그 지금 데이터가 하나 나왔죠. 침체가 지연되고 있으면서 주택 경기 다시 살아난다. 즉 침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금리 인상 더 해 연준. 우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라면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강세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모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더 매수 세력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호재가 끝이 나요. 고갈될 거예요. 저 마켓 톱스 on good news 그랬죠. 굿뉴스가 다 나왔을 때 마켓이 고점을 찍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보통. 즉,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얼마나 더 룸이 남아있냐라는 거에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 MD가 나와요. 야,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식시장에 호재가 나왔는데도, 야, 이거 또 사야 돼? 가만히 나 충분히 많이 샀는데, 충분히 오르지 않았어? 라는 퀘스천 마크가 크게 생길 때, 그때가 변곡점이 될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거든요. 보통 그래요. 하여튼 제가 트레이딩 해보면. 그래서 저는 이놈의 MD를 항상 기다리는 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 솔풀경, 빌딩 퍼밋 5월 달에 나온 거 예상보다 많이 높게 나왔으니까 이거 호재 아니었냐? 그치? 호재였는데 다우랑 S&P랑 나스닥이 조금씩 떨어졌어요. 하락했어요. 그럼 사실 MD 비슷하게 볼 수 있거든요. 호재였는데 주식값이 떨어졌다는 건 스팀을 다 한 거 아니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그렇진 않은 게 제가 보기에 이 데이터 중요성이 조금 밀리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관한 데이터 정도 돼야지 좀 굵직한 데이터여야 되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 빌딩 퍼밋이 생각보다 올라갔다는 거는 건설 경기가 강하다. 즉 연준의 긴축을 더 자극할 수 있다. 5.5가 아니라 5.75 하다못해 6%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다 보면 주식값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주식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이유가 있는 그런 호재가 아니라 그냥 확실한 호재여야 돼요. 이거는 주식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도 맥을 못 추고 떨어지는 거. 약간 그런 거. 제가 지금 MD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투자 심리 꺾였길 바라고 쇼 치는 것보다는 투자 심리가 지금 충분히 올랐으니까 뭐 꺾이지 않을까. 15,400 찍고 15,100 나왔으니까 충분히 오른 것 같으니까 좀 꺾였겠죠라고 바람을 가지고서는 쇼 치는 것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그 강세 요인, 호재가 다 나오고 나서 MD가 생기면 그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틀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 되는데 대폭락 오면은 진짜 저도 열받죠. 저도 그 숏 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투자 심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요인이 있고 약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이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들을 보면은 지금 연준 기준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 가능성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무뎌져 있어요,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있죠. 양적 긴축 열심히 QT하고 있는데 역시 무뎌져 있고 금융 시스템에는 유동성이 충분해요. QT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뒷구녕으로 다 계속해서 서포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윈도가 됐건 리버스 리포 패실리티가 됐건 BTFP가 됐건 유동성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은행들은. 금융 시스템 유동성이 충분하니까 돈이 잘 돌고 있는 거고요. 하다못해 저 TGA 어카운트 500 빌리언 달러 썼던 것도 제넷 옐런 아줌마가 돈 썼던 게 그게 어떻게 유동성이 되냐면은 500 빌리언 있든 체킹 어카운트에 있든 마이너스 통장에 있던 거를 이 아줌마가 썼다는 거는 그 500 빌리언을 쓰지 않았다면 만약에 국채를 정상적으로 발행을 했다면 그걸 사주는 은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행에 사주기 위해서 500 빌리언이 국회로 재무부로 들어가고 재무부가 그 돈을 경기에다 갖다 쓰는 이제 국가에서 쓰는 거죠. 국가 지출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은 금융기관들은 500 빌리언이란 돈을 쓰지 않아도 원래 갖고 있었던 TGA 어카운트에 500 빌리언이 있었던 그 어카운트에 있던 돈을 갖다가 경기에 풀어 썼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500 빌리언을 쓰지 않았고
그죠? 없어지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았고 그냥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TGA 어카운트에 있던 500 빌리언이 나와서 숨어 있던 돈이 고개를 들고 나와서 경기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유동성이 더 붙었다고 판단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유동성이 충분합니다. 근원 물가 끈적하지만 사람들 지금 약간 무뎌진 분위기죠. 헤드라인 2%에만 관심이 있고 미니 크래시가 계속 올 수도 있어요. 실리콘밸리 뱅크 비슷하게. 하지만 임플리시트 페드 풋 믿는 구석이 있고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와도 무뎌져 있고 사람들이 페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약세 요인들이 지금 없어서 강하게 올라주고 있죠. 강세 요인을 보면은 자 지금 얘가 이거 틱 초록색 해놓은 거 요 네 가지가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하고 이 네 가지가 끝장을 갔을 때 더 이상 이 네 가지에 연루된 호재 뉴스가 없고 호재 뉴스가 고갈됐을 때 변곡점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힘들은 페드 풋, 유동성 공급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공포 심리도 낮아져 있고, 뭐 중국에서 뭐 부양책을 계속 할 거다. 이자도 깎고, 젊은 층 실업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하지 않겠냐,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신흥국 주식도 뛰고, 환도 안정세에다가 러셀도 뛰고, 암호화폐도 이제 같이 뛰고, 이 블랙록이 신청해 놓은 이거 지금 결론을 봐야 되겠지만, 암호화폐도 뛴다는 거는 그만큼 분위기가 좋다는 거거든요. 예, 블랙록 리전도 있지만 암호화폐까지 이게 지금 자신감이 들어가서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안도감이 팽배해 있고 마켓이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이 투자 심리가 꺾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한 주는 쉬어는 갔지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초록색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초록색은 뭐냐면 얘들이 다 나올 때까지 나오고 끝까지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즉 미국 건설 경기 지금 회복 기대감 생겼는데 건축허가 막 살짝 늘어나고 하잖아요. 이 기대감, 대세, 침체 없을 거야라는 게 대세가 돼서 최고점을 달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침체론자들을 더 이상 방송에도 보기도 힘들고 요즘 방송에 나와서 침체가 오니 안 오니 하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침체 없다 그러는 게 지금 대세 뷰이기 때문에 그 대세 뷰가 완전히 팽배해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주식값에 선반영이 되면서 즉 주식값이 오르는 거죠. 충분히 이 좋은 뉴스들을 호재들을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 받아들이고 반영한 그 상황까지 우선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즉 그리고 이제 나스닥에 숏 치고 계시는 개미들 항복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항복 끝까지 가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하여튼 이제 끝자락을 가면서 변곡점을 점점 향해 더 갈 것 같고 이 마지막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인플레이션 위협이 많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그 뷰가 팽배해지면서 만약에 7월 말에 하는 그 FOMC 미팅에서 5.5%가 마지막 인상이 된다라는 뷰가 강해지면 5.75까지 안 갈 것 같다라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하면 이 7월 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식값이 슬금슬금 오를 거란 말이에요. 5.5%가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 생각이 야 이제 더 이상 5.5% 이후에 금리 인상 없을 거야. 왜냐면 5.25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을 때도 비슷하게 5.25를 향해 가면서 계속해서 강세장이 왔던 거잖아요. 그럼 5.5도 높지만 어쨌든 5.5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없을 거야. 그러다 보면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위험 자산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위험 자산 가격이 이제 주식 포함이죠. 주식이 되면서. 그러다 보면 죄다 롱을 거는 포지션이 있을 거고 살 사람들은 다 사는 거죠. 그러고 7월 말 되고 8월 초가 되면은 그게 변곡점이 오히려 되겠죠. 즉 마켓 텁슨 굿 뉴스. 더 이상 나올 굿 뉴스가 없으니까 굵직한 굿 뉴스가 7월 말이 마지막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무슨 7월 말 8월 초에 제가 솥을 때리겠다고 지금 당연히 약속은 못 드리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지 every week 봐야겠죠. 어떻게 디벨로프가 되는지. 근데 제가 왜 지금 요번 주에 숏을 안 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스닥이 한 주 쉬어가고 살짝 꺾이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냥 더 두고 보고 MD를 계속 찾으면서 모든 마지막 좋은 뉴스가 다 나오기를 기다리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90%, 95%에 되는 사람들이 많이 롱을 걸고 사고 들고 있는 포지션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꽈서 말씀드리면 재밌는 거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1%, 2%, 5% 적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대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5.5%를 향해 가는 7월 말이 돼도 주식값이 안 오르겠죠. 미리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 주식값에 반영이 되겠죠, 먼저.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해야 돼요.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대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대세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뭔가 먹으려고 덤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언젠가 다시 대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 대세가 언제 오느냐. 그럼 내 생각이 대세가 돼버리면 더 이상 돈 벌기가 힘드니까. 물론 그 가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그 흐름을 타고서는 돈을 버는 방법은 물론 가능하지만, 뭔가 변곡점을 찾는 그 어프로치를 테이크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유니크해야 되는 거죠. 특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옆 사람도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골치 아픈 거죠. 거기서 돈 벌기 어려운 거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이. 그래서 자, PC 금요일날 나오는 이 개인 소비 지출이 과연 MD가 될 수 있을까요? 봐야겠죠. 1년치를 보면은 이렇게 지난달에 4월 달에 4.7%가 나왔고, 지금 예상치가 4.7%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요 그림 있고, 지난 1년 동안 딱 보면은 4.7에서 4.9% 레인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근원 PC를 봤을 때 4.5% 밑으로 나오면 대박 나겠죠. 주식이 막 뿡뿡 올라야겠죠. 야, 인플레 제대로 잡히네. 제대로 둔하고 있네. 그쵸? 4.5, 4.4가 나왔는데 만약에 마켓이 떨어진다. 이거 MD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켓이 맥을 못 춘다. 그러니까 호재가 다 나왔다는 거죠. 좋은 뉴스가 다 나오고 이젠 지겨운 거죠. 야, 이거 알아. 인플레 많이 잡히고 있는 분위기인 거 알아, 나도. 금리 몇 번 더 올려도 신경 안 써. 무뎌진 거죠, 다. 혹은 지금 그냥 PC를 봤을 때 4.1, 이게 지금 정확한 예측 숫자는 안 나왔는데, 지난 4월 달이 4.4였고 4.1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은데, 이 5년 트렌드를 보면은 지난 1년, 1년 반 동안은 이렇게 트렌드가 흘러가거든요. 이 트렌드에서 4.2에서 4.6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3자를 본다, 앞에서 3자를 본다 그러면 이빨 올라가겠죠. 붕붕붕 뜰 텐데, 3자가 나왔는데 헤드라인 PC가 3자가 나왔는데 마켓이 떨어진다. 이거 MD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MD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7분 안 끊고 그냥 갈게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두 장만 더 갈 건데요. 공고 같지만 실전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전하고 공고를 같이 써놨습니다. 오케이. 자, 몇몇 시청자분들이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딱 약속드립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오케이. 저를 질타하시는 글 말씀드리기 전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에 대해서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사실 10분 중에서 9분이 저 칭찬을 해 주시는데, 그분들한테 칭찬 감사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만 제가에 대해서 답을 드리다 보니까 감사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제가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말씀해 주시기를 시청자분께서 어차피 모든 사람들 이해시킬 수는 없으니까 쉽게 말해도 이상하게 엉뚱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은 따로 설명하지 말고 그냥 무시해라. 좋은 인사이트 알려주는데 이런 것까지 설명하기 시간이 아깝다. 이제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방장으로서 더 정확하게 덜 헷갈리게 의견 전달을 하지 못한 건 제 불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불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솔직히 개편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긴 해요. 그러니까 막 무식하게 무작정 헛소리 하시는 분들 빼고 뼈 있는 말씀 하시고 뭔가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잘 들어보면 제가 분명히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얘기가. 그런 에어리아가. 그래서 9번 칭찬 정말 감사하지만 한 번의 불만이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칭찬만 맨날 들으면 발전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불만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자꾸 그 문제를 어드레스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다른 시청자분들이 해주신 말씀은, 걱정하는 거는, 시청자 내가 걱정하는 건 너 솔풀경 네가 이런 잡음을 못 이겨서 댓글창을 닫고 채널 활성화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문 닫는 채널들 내가 많이 봤다. 그걸 걱정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되는 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제가
구독자가 100명, 200명에서 갑자기 10,000명 넘으면서 올렸던 그 감사하다는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댓글을 많이 부탁드렸어요. 칭찬이건 욕이건 의견을 공유를 많이 해야지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욕을 하셔도 저는 한 번도 지운 적이 없습니다. 댓글 한 번도 안 지워봤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제가 단지 우리 채널에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욕하면 제가 삭제하겠다. 그런 무식한 짓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고, 삭제 플러스 아이디 찾아서 블랙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홍상훈 기자님 오셔가지고 인사하셨는데 거기다 멍멍이 헛소리 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 제가 제재하겠다는 거고, 저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인범TV라는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글을 남겨주신 게 있었는데 제가 몰랐거든요, 그걸. 예, 얼마 전에 다른 구독자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분도 구독자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인사를 못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채널에 오는 손님들만 건드리지 않으면 저한테 욕하시는 건 no problem. 예, 저한테 시비 거시는 거 제가 흥분하고 저도 제 입장을 변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 제가 뭐 그것 때문에 막 댓글창 닫고 포기하고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를 이해를 조금 더 하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실생활에서 제가 종종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이 라핑 스톡이 돼요, 제가. 예를 들어 홍콩에서 가까운 동생들, 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뭐 카톡 그룹챗 있듯이 저희는 더 왓츠앱 쓰거든요, 여기 홍콩은. 근데 왓츠앱 챗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 비트코인에 대한 그 입장 아시죠? 그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2만 불에서 7만 불대 갈 때까지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얘기도 하고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하고 하면은, 그때 그 지인들한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사실 나온 게, 제가 그때부터 만들어내고 얘기하기 시작한 게 돈의 탄생. 제가 처음에 작년에 올렸던 그 영상 보면 있거든요. 비트코인 값어치가 빵원인 이유 해가지고 올렸던 거. 그 돈의 탄생하고 소 한 마리, 닭 10마리, 전당포, 마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돈하고 화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였거든요. 사실 얘들 제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제가 써먹었던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걸 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든 건데, 이렇게 계속 자세히 설명을 해줘도 그 그룹에선 저는 한동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의 제 친구들의 비웃음거리라 그러면 그렇지만 걔들이 항상 저를 놀렸던 게 2만 불, 3만 불, 4만 불, 5만 불, 6만 불 넘어서 7만 가면서 4만, 5만 넘을 때마다 제 동생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형, 앤디 형, 6만 불 넘었어요. 5만 불 넘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앤디 형 돈 없겠다. 우리가 밥 사주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러죠. 알았어. 이 새끼들 돈 벌어서 좋겠네. 근데 얘들아, 단계적으로 팔아라. 그러니까 3만 넘었을 때 10% 팔고 4만 넘었을 때 10% 팔아서 그걸 현금화를 시켜서 네가 돈을 직접 만져야 돈이지 어카운트만 있으면 돈 아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걔들은 귀등으로도 안 듣죠. 걔들 생각에는 이게 1억을 향해서 가고 있는 비트코인이 시간 지나면 5억, 10억이 될 건데 지금 내가 왜 팔어 이거를? 왜 6천만 원에 7천만 원에 팔어? 그거에 휩싸여 있을 때는 절대 제 말을 안 들어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다 아시죠? 뭐 이게 뭐 떨어지면서 애들 작살 나면서 요즘은 그 방에서는 아예 코인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예, 물론 당연히 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앞에서 제가 소 한 마리, 닭 10마리 그려가면서 돈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걔들이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계속 앤디 형은 상황 파악 못하는 고리타분한 사람이다라고만 그런 취급만 받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전 자주 받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제가 비트코인 허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절대로 그 누구한테도 저는 쇼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같이 싸잡혀서 욕먹는 게, 너 쇼치라고 하지 않았냐, 주식. 이렇게 그것 때문에 욕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비트코인 때도 보면은 절대 저는 쇼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그 양떼들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흘러갈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쇼치란 얘기를 하겠어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중앙은행들의 구제금융에 한번 제대로 디인 사람이기 때문에 2009년에 이 구제금융의 무서움을 알고 사람들의 그 허드 멘탈리티에 대해서, 군중 심리에 대해서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절대 쇼치란 얘기는 안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도 보면은 그래요. 그리고 진짜 죄송한 거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이렇게 제가 비트코인 비하 발언할 때마다 참 걸립니다. 예,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제 숨이 붙어 있는 한, 제 숨통이 끊어지기 전까지 저는 비트코인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황도 보면은 뭐 안 믿으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제가 시스테매틱 리스크 동반한 리먼 100배 올 거다. 한국이고 뉴질랜드고 집값 고점 대비해서 80% 떨어진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이거 안 믿고 비웃음 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 아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지. 이거는 뭐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드린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한 방에 드릴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믿음이고요. 그런 제가 그 질타의 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론편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론편이라는 거는 이제 티어리니까 티어리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은행들이 왜 망하며 어떻게 구조가 돼 있으며 금융시장 돌아가는 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요즘 들어와서 하고 있는 이 실전, 예측, 주식 움직임, 이거는 솔풀경 제가 얼마나 많이 틀리겠어요, 사실. 저 잘 못해요, 원래. 잘 못하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본인이 하시려 그래도 엄청 어렵잖아요, 이거. 아시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유튜브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이거,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도 안 되는 장사거든요, 사실. 이 실전에 대해서 떠든다는 게 거의 자살행위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거를 제가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게 지난 몇 주 동안 컨텐츠 위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이론만 계속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거고, 이 실전편이라는 거는 뒤돌아보면은 제가 틀린 거 투성일 겁니다. 이번 주만 해도 제가 15,100에서 아직도 오를 힘이, 세력이 아직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15,500 넘어서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안 가고 만약에 14,500, 14,000으로 뚝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한심하시겠어요, 보시기에. 그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시고 말씀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장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를 지금 3주째 말씀드리다 보니까 하여튼 이해하신 분들은 90%, 98% 이상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 한동안 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for the last time 확실히 말씀드리고 더 이상 다시 여기 안 돌아올게요, 당분간은. 3개 가져왔어요, 제가. 댓글 올라왔던 거, 저를 질타하시는, 저를 비웃으시는 글 3개를 제가 갖고 왔어요. 첫 번째, 리먼 100배 뷰 바뀐 거냐? 너 지금 발뺌하는 거냐? 이러셨어요. 자, 13년 동안 제로 금리에다가 무지막지하게 돈 찍은 거를 제가 안타까워했던 솔풀경입니다. 이게 왜 바뀌었겠습니까? 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청자분 중에서 루비니 이름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루비니 교수님. 야, 루비니는 뷰는 안 바꾼다, 이 새끼야. 너는 왜 바꾸냐? 이러시는데, 자,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루비니 아저씨가 환갑이 넘으셔서 아마 7순이 되셨나? 연세가 좀 있으시죠? 통계상 봤을 때 제가 조금 더 살겠죠, 그래도. 루비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 좀 더 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제가 그분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폭락할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제 뷰가 왜 바뀌겠어요, 지금. 13년 동안 이걸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인데. 이게 안타까워서 유튜브를 켰는데 리먼 100배 뷰가 왜 바뀌었겠어요. 리먼 100배 시스테매틱 리스크를 동반한 한국, 뉴질랜드 포함, 뉴질랜드는 저한테 고향 같은 곳이니까 저는 뉴질랜드를 개인적으로 되게 클로슬리 팔로우를 하거든요. 고점 대비 80% 떨어진 값에 구매 가능해요. 이거는 확실해요, 진짜. 근데 그러니까 평균 집값이 80%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거 전에 오해하신 분이 계셨는데 10억 하던 평균 집값이 2억이 된다는 게 아니라, 평균이 10억 하던 평균 집값이었던 데 비해서 2억의 그 집을 2억에 사실 수 있다. 현찰을 갖다 던지시면 그냥 주워 수 있는 순간이 온다. 데스퀴즈라는 거를 당해보신 데스퀴즈라는 걸 당해보시고 이 부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겪어보시면 이거를 이해하실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이걸 겪어보신 분들은 이 순간이 와요. 제가 뷰를 바꿀 수가 없는 게, 우리 전에 말씀드렸던, 전에 한 2-3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경기도 지금 사시는데 2021년도에 코로나 나고 나서 집값 막 더 오르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셨다 그랬잖아요. 아들, 이거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집을 팔아야 되냐가 아니라 집을 이거 주택연금을 2016년에 하셨거든요. 2012, 6인가 2017인가? 집값 막 폭등하기 전에 이걸 하셨으니까 주택연금 받으시는 돈이 적었단 말이에요, 비교적. 근데 2021년 되니까 집값이 두세 배가 뛰니까 2021년에 다시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돈이 두 배, 세 배가 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주택연금을 어떻게 알겠어요? 한국에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2021년에 끊고 나가면 3년인가? 5년인가 웨이팅 페리드가 있대요. 2021년에 취소를 하면 여태까지 받았던 돈을 다 뱉어내고 플러스 뭐 3년이라 그래봐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3년을 기다리고 2024년이 돼야 그 집을 다시 주택연금을 들 수 있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집값 계속 이렇게 오르면 지금 다 뭐 받은 거 뱉어내고 2024년에 오른 집값으로 많이 올라 있는 집값으로 새로 들면은 이 돈을 더 4배, 5배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제발 참으세요. 집값 2016년 전값으로 갑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도. 그러니까 그때 당연히 어머니는 뭐 당연히 이게 이 금융적으로 설명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제 말씀만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주택연금 취소 안 하시고 그 고생 안 하시고 그냥 살고 계신데 그러니까 제 이 뷰는 하루아침에 생긴 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그 뷰가. 이 지금 데 스퀴즈가 오고 난리통이 나는 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시작을. 예. 근데 밑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시작을 안 했고 이거 온다는 거의 바탕은 근본 바탕은 지난 6개월 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다 한 방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맥락은 각 정부에서 구제금융이 나올 거고 한국 같은 나라는 제발 선빵 맞는 걸 피해서 브라질이나 호주가 먼저 맞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한국 같은 나라들에서 제발 선진국 따라하기 즉 나라에서 정부에서 부채 얹어가면서 모든 걸 막아줄라 하고 이러다 보면은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 다칩니다. 지금 벌써 역전세 전용 대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24조라면서요. 이거 그래서 제가 신흥국이 그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선진국들 말고 신흥국이 FX 크라이시스하고 소버런 데 크라이시스를 맞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대한민국이 먼저 맞으면 제대로 골치가 아픕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맥락이 흘러가는 게. 자, 두 번째. 이쯤 지금 시청자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본인도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너 헷갈리니까 애매모호하게 포지션을 잡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너 왜 지금 애매모호하게 포지션을 잡냐. 욕먹기 싫어서 그러는 거면 이해한다. 라고 이제 질타를 하셨어요. 시청자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풀경인 제가 뭘 헷갈려 하는지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뭘 헷갈려 하는지를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시청자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론하고 실전을 갈라놨잖아요, 두 개를. 그 두 개를 혼동하지 마세요. 제가 헷갈리지 않는 건 전 세계적으로 8년에서 13년 동안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 낀 거품이 터지면서 시스테매틱 리스크를 동반한 리먼 100배가 온다는 거는 절대 안 헷갈려요. 그건 기다리세요, 제발. 근데 엄청 헷갈리는 건 나스닥 변곡점을 찾으려고 지금 발악하는 거예요. 주식 너무 어렵거든요. 그건 엄청 헷갈려요. 애매모호하게 포지션 맞아요. 잡고 있는 거예요. 저 되게 애매모호해요. 욕먹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 당연히 욕먹기 싫고 알 수도 없어요. 시청자분이 모르시는 것만큼 저도 모릅니다. 나스닥 선물 12,000에서 9,000 갈 수도 있고 15,000 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폭락이 올지 변곡점이 4주 후에 올지 6주 후에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헷갈려 하는지를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두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쇼타이밍 찾는 거죠. 13,800 할 때부터 14,444 들어가야 되나라고 기웃거리고 있었던 거고 상황 보니까 이거 안 들어갔죠, 제가. 그러니까는 1000포인트 그래도 로스가 안 났네요. 그렇죠? 15,400까지 갔었으니까 1000포인트 로스를 세이브했어요. 14,444에 들어갔으면은 바보 됐잖아요. 14,000에 숏하셨다는 시청자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둘러보고 있다가 상황 보니까 이거 아니네 싶어서 안 들어갔잖아요. 4월, 5월 달에 상승장은 못 먹었지만 뭐 어떻게 매번 먹겠어요. 그 숏 포지션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거 롱이던 숏이던 한 방향으로 가라. 자, 이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먼 100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스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저한테 정확히
짚어서 물어보셔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죠?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단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20년을 롱한 다음에 안 건드리고 그냥 가시는 거면 가능해요. 2023년에 코스피가 2600이라 그래봐요. 오늘날. 근데 이거를 2043년에 열어보실 계획이에요. 뚜껑을. 20년 후에. 그러면은 롱을 하시겠어요? 숏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롱을 해야겠죠. 그쵸? 예. 이게 20년이 지났는데 1600이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3600이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4600이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올라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타임라인 문제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롱을 하실 거면 버핏처럼 롱만 하실 거면은 한 방향으로 롱으로 가세요. 그냥. 자, 시스테매틱 리스크를 동반한 리먼 100배가 온다. 이거는 숏 바이어스가 있죠. 숏으로 갈 확률이 높은 얘기죠. 단지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만약에 리먼 100배를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 그래가지고 나스닥 고점이 16,500이었는데 이때 제가 숏을 치고 그냥 쭉 꾸준히 갖고 있었다 그래봐요. 2년 동안, 1년 반 동안. 그럼 얘가 최저점을 11,100을 찍었어요. 최저점 작년이었나? 올해 초였나? 11,000까지 찍고 다시 15,400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16,500이었는데 11,00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5,400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내내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못 먹은 거 아니에요. 볼러틸리티를 놓쳤다는 거잖아요. 숏 포지션을 하나를 잡고 방향을 아무리 맞추면 뭐예요? 언젠가는 팔고 포지션을 스퀘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현금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제 포지션을. 안 그렇고 그냥 들고만 계실 것 같으면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가 없죠. 적금에 버놓고 있는 게 낫죠. 아니면 2,600을 그냥 사놓고 20년 후에 내가 애를 지금 하나 낳았는데 얘가 대학에 들어갈 때 대학 자금으로 쓰겠다. 컬리지 펀드로 쓰겠다. 해서 내가 지금 묻어놓은 1억을 여기다 만약에 묻어놓고 2,600을 묻어놓고 안 건드리는 거야. 아예. 죽어도 안 건드려요. 그냥. 코스피 2,600 묻어놓은 다음에. 그러면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돈이 뭐 3억, 5억이 돼 있을 수 있겠죠. 이 코스피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보시고서는 저한테 한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2010에서 2020년까지는 상승이 대세였죠. 그 중에 하락이 나왔던 거고 2022년이 지난 다음엔 어때요? 하락이 대세인데 그 중에 잠깐 상승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볼러틸리티 자체가 싫으시면은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1시간 거의 다 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끊었어야 되는데 못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매트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